밤 11시가 넘은 버스는 한산했다. 박선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피곤한 몸을 기댔다. 오늘도 재봉틀 앞에서 10시간을 보냈다.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허리도 뻐근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조금 일찍 끝날 수 있겠지. 선아는 생각했다. 46의 나이에 혼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익숙했다. 8년 전 이혼한 후 이런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몇 명이 타고 내렸다. 선아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 남자를 발견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를 입은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얼굴은 초췌했다. 선아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저 사람. 기석이. 최기석. 선아의 전남편이었다. 남자는 선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버스 뒷좌석에 앉았다. 선아는 고개를 돌려 몰래 그를 바라봤다. 8년. 참 오랜 시간이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타게 되다니. 기석은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48배 나이지만 예순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특히 그의 눈빛이 달랐다. 예전의 거친 눈빛은 사라지고 지치고 공허한 눈빛만 남아 있었다. 선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원망, 연민, 그리움, 분노. 모든 것이 뒤섞였다. 왜 저렇게 됐지? 선아는 궁금했다. 기석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저렇게 초라해졌는지. 버스는 계속 달렸다. 선아는 내릴 정류장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기석이 어디서 내리는지 보고 싶었다. 몇 정거장을 더 지나자 기석이 일어섰다. 그는 비틀거리며 버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선아는 그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다쳤나? 버스가 멈추고 기석이 내렸다. 선아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자신도 내렸다. 왜 내린 거지? 집은 아직 멀었는데. 선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고 있었다. 기석은 정류장을 벗어나 골목길로 걸어갔다. 선아는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갔다. 왜 따라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골목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기석은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걸었다. 가끔 멈춰서 벽에 기대어 쉬기도 했다. 저 사람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 선아는 걱정이 되었다. 아니, 걱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걱정이 되었다. 기석은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다. 1층의 반지하로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호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냈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선아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저기서 살고 있구나. 반지하. 예전에 둘이 함께 살던 투룸 아파트와는 너무나 달랐다. 물론 그때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햇빛은 들어오는 곳이었다. 선아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지만 어차피 버스를 놓친 마당에 걷기로 했다. 걸으면서 선아는 과거를 떠올렸다. 기석과 만난 것은 25년 전이었다. 선아가 21살, 기석이 23살 때. 기석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선아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둘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 기석은 거칠었지만 솔직했다. 선아는 그의 그런 면이 좋았다. 가식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결혼은 빨랐다.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 소박하게 치렀다. 첫 몇 년은 행복했다. 둘 다 열심히 일했고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정도로 돈도 모았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만으로도 충분했다. 문제는 기석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다. 현장 일이 힘들다며 동료들과 한잔하고 오는 정도였다. 선아도 이해했다. 남자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술이 늘어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서너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왜 이렇게 매일 술을 마셔? 선아가 따지면 기석은 화를 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것밖에 낙이 없어. 술 취한 기석은 난폭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끔은 선아에게 손을 들기도 했다. 기석아, 제발 술 좀 끊어. 선아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잔소리 그만해.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기석의 술버릇은 점점 나빠졌다. 그리고 빚도 생기기 시작했다. 기석아, 이게 뭐야? 선아가 독촉장을 들고 물었다. 아, 그거. 친구한테 좀 빌렸어. 얼마나? 500만 원. 뭐? 왜 그렇게 많이 빌렸어? 사업한다는 친구 도와주려고. 그 돈 언제 갚을 건데? 곧 갚는다니까. 걱정 마.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빚은 늘어났다.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선아가 열심히 벌어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석은 술만 마시며 곧 돈 벌어서 다 갚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곧은 오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전세로 옮긴 집마저 빚 독촉에 시달렸다. 이혼하자. 선아가 말했던 것은 8년 전이었다. 뭐? 기석이 술에 취한 채 물었다. 이혼하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심이야. 나 지쳤어. 술, 빚, 폭력. 이 모든 게. 기석은 한참을 선아를 바라보더니 웃었다. 그래, 좋아. 이혼하자. 그렇게 쉽게 끝났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마디 말로 끝났다. 이혼 후 선아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빚은 기석이 지도록 했고 선아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술 취한 남편 때문에 밤에 깨어날 필요는 없었다. 8년 동안 선아는 기석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 가끔 꿈에서 그를 보기도 했지만 깨어나면 그것이 과거의 일임을 상기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 집에 도착한 선아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기석의 초췌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저렇게 됐을까? 선아는 궁금했다. 8년 동안 기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야, 상관없어. 이제 남이야. 선아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토요일이라 오후 3시까지만 일하면 되었다. 공장으로 가는 길에 선아는 어제 본 그 정류장을 지나쳤다. 무심코 기석이 내린 골목길을 바라봤다. 혹시 또 볼까?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선아는 다시 그 정류장에 서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버스가 왔다. 선아는 타지 않고 기다렸다.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네 번째 버스에서 기석이 내렸다. 오늘도 그는 초췌했다. 낡은 옷에 구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다리를 절며 골목으로 들어갔다. 선아는 또 따라갔다. 어제처럼 몇 발자국 뒤에서. 기석은 반지하 집으로 들어갔다. 불이 켜지고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선아는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서 물어볼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8년 만에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녕. 오래간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모두 어색한 말들이었다. 결국 선아는 돌아섰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아는 결심했다. 내일 다시 와봐야겠어. 왜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기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선아는 오랜만에 기석과 함께했던 시절을 꿈꿨다. 젊었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꿈이었다. 깨어났을 때 선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울고 있지? 선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을 알 수 없었다. 일요일 아침 선아는 일찍 일어났다. 교회에 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산란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다. 목사님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기석의 모습만 가득했다. 예배가 끝난 후 선아는 교회 친구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아, 혹시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 남편? 갑자기 왜? 그냥. 만약에 말이야. 글쎄, 나 같으면 못 본 척 할 것 같은데. 못 본 척? 응. 이미 끝난 관계잖아. 다시 얽힐 이유가 없지. 미영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선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선아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반지하 집 앞에 섰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 볼까? 선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다. 똑똑똑.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집에 없나? 선아는 돌아서려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기석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선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아. 8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다. 쉰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기석 씨. 선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8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선아. 기석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문틀을 붙잡고 서 있었는데 마치 그것 없이는 서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안녕. 기석 씨. 선아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8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인사였다. 어떻게 여기를? 그게 우연히 버스에서 봤어. 그래서 선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자신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들어올래? 기석이 주저하며 물었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지하 방은 예상보다 더 좁고 어두웠다. 작은 원룸 구조였는데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습기 냄새가 났다. 앉아. 기석이 유일한 의자를 가리켰다. 자신은 침대 끝에 앉았다. 커피라도. 아니, 미안. 집에 아무것도 없네.
괜찮아. 선아는 주변을 둘러봤다. 부엌 한쪽에는 라면 몇 개와 김치 한 통이 전부였다. 냉장고는 아예 없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뭐. 기석은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리는 왜 그래? 다친 거야? 응, 좀. 병원은 갔어. 갔지. 그런데 기석이 말을 흐렸다. 그런데 별로 나아지지 않아.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잘 지내.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전히 재봉일 하고 있어. 작은 공장에서. 그래. 기석 씨는 아직 현장이래. 아니. 기석이 고개를 저었다. 몇 년 전부터 일 못해. 왜? 기석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선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 이만 가볼게. 선아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기석도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괜찮아? 응, 괜찮아. 기석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문 앞에서 선아는 잠시 멈췄다. 기석 씨 건강 잘 챙겨. 응, 너도. 선아는 밖으로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선아는 생각했다. 기석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며칠이 지났다. 선아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기석이 자꾸 신경 쓰였다. 목요일 오후 선아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다. 파스와 소화제, 종합 비타민을 샀다. 왜 이걸 사고 있지? 선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계산을 마친 후였다. 그날 저녁 선아는 다시 기석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약국 봉투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 몇 개가 들려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선아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기석은 더 놀란 표정이었다. 또 왔어? 응. 이것 좀 줄까 해서. 선아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뭔데? 약이랑 먹을 것. 기석은 봉투를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왜 이런 걸? 그냥 몸 안 좋아 보여서. 고마워. 기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난 갈게. 선아가 돌아서려는데 기석이 불렀다. 선아야. 응? 들어와서. 같이 먹을래?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맛있다. 기석이 말했다. 집에서 제대로 먹는 거야? 응. 뭐 라면이랑 김치 정도. 그것만 먹으면 안 되지. 돈이 없어서. 기석이 솔직하게 말했다. 일은 안 해? 못해. 다리 때문에. 병원 치료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받아. 선아는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다. 기석 씨. 응?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 다리는 어떻게 다친 거야? 기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몇 년 전에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사고? 응. 철근이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수술도 받았는데 제대로 낫지 않았어. 회사에서 보상은
기석이 고개를 저었다. 못 받았어. 왜? 산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복잡해. 기석이 말을 흐렸다. 선아는 더 묻고 싶었지만 기석의 표정이 어두워져서 그만뒀다. 그날 이후로 선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석을 찾아갔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가끔은 청소도 도와줬다. 기석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선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왜 이러는 거야? 기석이 어느 날 물었다. 뭐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냥 한때 부부였잖아. 이혼한 지 8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 선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선아는 기석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 다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다. 병원비 내가 낼게. 안 돼. 그건 너무. 됐어. 나 요즘 야근도 많이 해서 돈 좀 있어. 사실 선아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기석을 그냥 둘 수 없었다.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선아는 기석을 부축하며 버스에 올랐다. 다리 많이 아파? 괜찮아. 기석이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정형외과를 찾았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선아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유상필. 기석의 예전 직장 동료이자 현장 관리 반장이었던 사람이었다. 선아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상필은 혼자가 아니었다. 한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아마 딸인 것 같았다. 저 사람, 유상필 아니야? 선아가 기석에게 속삭였다. 기석이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맞아. 저 사람도 여기 환자야? 모르겠어. 기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선아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기석의 반응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것 같았다. 기석 씨, 저 사람한테 인사하러 갈까? 아니. 기석이 다급하게 말렸다. 왜? 그냥 가지 마. 선아는 더 궁금해졌다. 하지만 기석을 다그치지 않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기석의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다리 상태가 좋지 않네요. 수술 후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게 형편이 어려워서. 기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일주일에 3번, 한 달 정도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비용은 회당 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기석과 선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한 달이면 6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제가 낼게요. 선아가 의사에게 말했다. 선아야. 됐어. 치료받아.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상필과 마주쳤다. 최기석. 상필이 기석을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기석이 짧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상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선아는 그 눈빛이 차갑다고 느꼈다.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다리는 좀 어때? 비슷합니다. 그래? 안 됐네. 상필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진정한 동정이 없었다. 아, 이쪽은? 상필이 선아를 보며 물었다.
제 전 부인입니다. 아, 그래. 상필이 선아를 훑어봤다. 기석이 형편이 어려운데 전 부인께서 도와주시나 봐요. 선아는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치 기석을 비하하는 것 같았다. 네, 그렇습니다. 착하시네요. 이혼했는데도. 상필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기석이 전 부인한테 민폐 끼치지 마.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무슨. 선아가 반박하려 했지만 기석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자. 기석이 선아를 끌고 병원을 나갔다. 밖으로 나와서 선아가 물었다. 기석 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선아야, 제발 그냥 넘어가자. 기석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선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저녁 선아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상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무슨 의미일까? 기석이 뭘 잘못했다는 걸까? 선아는 휴대폰을 꺼내 기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기석 씨,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말하기 힘들어. 선아는 답답했다. 하지만 기석을 압박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선아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기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상필은 저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점심시간에 선아는 동료 혜진에게 물었다. 혜진아, 너 산업재해 같은 거 아니? 산재? 왜? 그냥 궁금해서. 내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현장에서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요즘은 회사들이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 특히 작은 건설 회사들. 왜? 비용 문제 때문이래.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선아는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다. 혹시 기석이 산재를 못 받은 거야? 그날 저녁 선아는 다시 기석을 찾아갔다. 기석 씨, 왔어? 솔직하게 말해줘. 사고 났을 때 산재 처리했어.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아야, 말해줘. 나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 기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못 받았어. 왜? 회사에서. 회사에서 안 해줬어. 왜 안 해줬는데? 상필이. 기석이 말을 흐렸다. 상필이 뭐? 상필이 막았어. 내가 실수로 사고 났다고 거짓 증언했어. 선아는 충격을 받았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고는 현장 안전 관리 때문에 난 거였어. 철근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 그런데 상필은 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서를 썼어. 그럼 넌 왜 반박하지 않았어? 했지. 하지만 기석이 눈을 감았다. 상필이 협박했어. 만약 내가 계속 주장하면 나를 현장에서 완전히 못 일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너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어. 나한테? 응. 그때 우리 아직 이혼 전이었잖아. 상필이 너 다니는 공장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어. 선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나쁜 놈. 그래서 참았어. 그냥 참고 살기로 했어.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뭐해?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기석이 선아를 바라봤다.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선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바보. 미안해, 선화야. 결국 너한테 또 짐이 됐네. 이건 짐이 아니야. 선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정의의 문제야. 상필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증거는 없어. 증거? 병원 기록이라도 사고 보고서라도. 병원 기록은 있어. 그리고 기석이 일어나 벽장을 열었다. 낡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데? 산업재해 진단서야. 당시 병원에서 받은 거. 선화는 서류를 펼쳐봤다. 거기에는 명확히 산업재해로 인한 하지 골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래봤자. 해봐야 알지. 선화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화야, 괜히 너까지 힘들게 하기 싫어. 나는 상관없어. 이건 옳은 일이야. 선화는 서류를 들고 일어섰다. 이거 복사해도 돼? 뭐하게? 증거로 남겨두려고. 기석은 선화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8년 전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던 선화가 지금은 자신을 위해 싸우려 하고 있었다. 고마워. 기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긴. 우리 함께 제대로 된 보상 받자. 선화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화는 잠들지 못했다. 분노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상필, 유상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선화는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노동청 상담, 변호사 자문,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알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선화는 몰랐다. 상필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그날 밤 선화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은 바늘을 잡지 못했다. 며칠 전 버스에서 기석을 본 이후 그리고 병원 앞에서 그 병색 완연한 모습과 유상필의 냉랭한 얼굴을 마주한 이후로 그녀의 신경은 끝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끊어질 듯 아슬아슬했다. 유상필이 던진 여전히 못난 인간이라는 말은 선화의 오랜 원망에 기름을 부은 듯 했지만 동시에 기석의 병든 얼굴이 자꾸만 그 말을 덮어버렸다. 술과 빚 때문에 가정을 버렸던 과거의 기억과 지금 목격한 초라하고 아픈 현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다음 날 아침 선화는 고민 끝에 기석이 사는 낡은 쪽방촌으로 향했다. 단순히 궁금증이나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다. 유상필의 오만하고 위협적인 태도, 그리고 기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불안이 왠지 모를 기시감을 선화에게 안겨주었다. 마치 8년 전 기석이 사라지기 직전에 어둡고 찝찝했던 분위기와 비슷했다. 쪽방촌 입구에 다다랐을 때 선화는 길모퉁이에서 최기석을 발견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쭈그려 앉아 벽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곁에는 오래된 녹색 배낭이 놓여 있었다. 선화는 잠시 망설였다. 깨워서 무어라 말해야 할까? 8년 만에 재회한 전처가 줄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때 배낭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내용물이 일부 쏟아졌다. 몇 벌의 구겨진 옷가지와 물통 사이에 딱딱하고 얇은 종이 뭉치가 선화의 눈에 띄었다.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힌 선화는 조심스럽게 기석에게 다가갔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선화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가장 위에 놓인 종이의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산재 요양 신청서 반려 통보라고 쓰여 있었다.
선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그 아래의 서류들을 훑어내렸다. 서류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최기석 48세 이름 아래 좌측 대퇴부 및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끔찍한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었다. 발생 시점은 4년 전 그가 선아 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였다. S건설 현장 추락 사고라는 문구와 함께 사고 당시 현장 관리 반장이었던 유상필의 이름이 목격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선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술과 빚이 아니었다. 기석은 4년 전 현장에서 추락하는 대형 사고를 당했고 그 부상으로 인해 병든 채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데 왜 요양 신청이 반려되었을까? 다음 서류는 의사의 소견서였다. 장기간 요양 및 정밀 검사가 필요하며 영구적인 장애 가능성 있음이라는 내용 아래 작은 글씨로 인쇄된 회사의 공문이 진실을 드러냈다. 회사는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자해 행위였으며 회사 규정 및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자체적 책임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고 발생 직후 회사는 기석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대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쥐어주고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다는 내용도 보였다. 선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석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다. 지난 8년간 자신이 증오했던 가족을 버린 인간이 사실은 거대한 조직의 비인간적인 은폐와 협박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고통받고 있었다는 진실. 자신이 굳게 믿었던 이혼의 이유, 원망의 대상이 모두 조작된 거짓의 표면이었던 것이다. 그때 벽에 기대 잠들어 있던 기석이 끙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선아는 황급히 서류를 다시 배낭 안에 넣고 닫았다. 놀라 일어난 기석이 퉁퉁 부은 눈으로 선아를 발견했다. 선아, 내가 여긴 어떻게? 기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가 8년 동안 짊어지고 왔던 병든 몸의 무게와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부당함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마주해야 할 싸움이 단순한 과거사 청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녹색 배낭 속에 남겨진 기록이야말로 기석의 고통이자 자신들이 함께 잃어버렸던 시간의 진실임을 직감했다. 선아는 더 이상 재봉틀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낡은 가방에서 발견한 산재 진단서의 활자들이 불타는 듯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8년의 시간 동안 기석을 향해 쌓아 올렸던 모든 원망이 허물어지는 고통이 뒤섞였다. 그녀는 기석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숨어보거나 슬쩍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할 각오였다. 기석은 쪽방 문간에서 웅크린 채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있었다. 텅 빈 눈빛이었다. 선아는 그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선아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녹색 배낭 속에서 꺼낸 산재 신청 반려 통보서였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선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기석은 서류를 보고 굳어버렸다. 희미하게 흔들리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채워졌다. 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선아, 그걸 어떻게? 어떻게는 무슨? 당신 그 낡은 배낭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몇 년 전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으면서 왜 나한테는 술과 빚 때문에 떠난다고 했어? 왜 온 가족이 당신을 쓰레기로 알게 만들었냐고. 선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8년 동안 묵혀뒀던 원망의 파도가 진실이라는 둑을 넘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기석은 몸을 떨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화야.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거야. 병원 문턱이라도 제대로 드나들 수 있었을 거고. 왜 침묵했어? 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 그녀의 격렬한 추궁에 기석은 마침내 무너졌다. 억눌렸던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사고 직후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병실에 온 건 유상필 그 인간이었어. 병원비를 대주는 대신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 기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사고는 분명히 안전시설 미비 때문에 일어났는데 유상필이 나한테 내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채 작업했다고 진술하게 만들었어.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하고 산재 처리를 요구하면 회사는 나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내 가족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어. 내가 현장 장부 관리도 조금 했었거든. 그 틈을 노린 거지. 선화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유상필의 차가운 눈빛과 냉소적인 충고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기석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병원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다. 당신은 그래서 떠난 거야. 선화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었다. 그래, 선화야. 내가 남아있으면 그들이 정말 우리 가족까지 짓밟을까봐 두려웠어. 술과 빚 때문에 망가진 인간이라고 욕먹는 게 차라리 나았어. 최소한 당신과 우리 애들은 무사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병으로 죽든 가난에 짓눌려 살든 그건 나 혼자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했어. 기석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8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억울함과 고통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병든 몸과 가난은 억울함을 외칠 힘조차 앗아갔고 그는 그렇게 세상의 가장 초라한 구석에서 스스로를 버린 채 살았던 것이다. 선화는 그를 향한 원망이 연민과 함께 거대한 부채감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린 것임을 깨달았다. 무너진 침묵 속에서 진실은 마침내 두 사람의 과거를 뒤흔들고 있었다. 기석의 고백 이후 쪽방은 짙은 정적에 잠겼다. 8년간 쌓였던 오해가 비로소 허물어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해결해야 할 끔찍한 진실이었다. 선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굳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기석이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동안 흘린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이제 그 눈물은 분노와 연민이라는 두 가지 격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분노는 유상필과 그를 움직인 회사라는 거대한 벽을 향했다.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그 책임을 교묘하게 뒤집어 씌운 비열함의 치를 떨었다. 연민은 병들고 초라해진 기석을 향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며 외롭게 고통받던 그의 지난 8년의 시간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선화는 이혼 후에도 재봉사일로 악착같이 돈을 벌어 딸을 키웠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적어도 그녀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진짜 피해자는 기석이었고 그녀는 그가 억울하게 고통받는 동안 그를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고 원망했던 것이다. 이 무거운 진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기석의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산재 반려 통보서와 협박의 정황을 암시하는 공문들. 이 종이들이 그를 8년 동안 억압하고 병들게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무거운 족쇄였음을 깨달았다. 이대로 묻어둔다면 기석은 결국 병과 가난 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그리고 유상필과 회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당신은 왜 그때라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선아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기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절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오히려 당신까지 그들의 협박에 시달리게 됐을 거야. 내가 이렇게 된 이상 당신이라도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 진실은 이미 늦었어.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 체념 섞인 목소리가 선아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늦지 않았어. 당신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당신을 짓밟을 수 있었던 거야. 유상필. 그 인간 병원에서 당신 감시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석은 여전히 못난 인간이니 관계 맺지 말라고 했어.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래부터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꾸몄어. 당신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떠난 것처럼 세상이 믿게 만들었다고. 선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봉사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그녀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강해졌다. 그 손에는 지금 기석의 억울함과 그녀 자신의 정의감이 쥐어져 있었다. 과거의 사랑, 원망, 증오의 감정은 잠시 뒤로 밀렸다. 지금 선아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정의의 회복이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잔인하게 짓밟힌 현장을 목격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기석에게서 자신들의 딸의 미래를 위한 아버지의 희생을 보았고 그 희생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선아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기석의 보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기석에게 다가갔다. 힘없이 떨리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최기석 씨,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살렸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죽이기도 했어. 이제 내가 그 침묵을 깰게.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아.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선아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혼이라는 서류상의 관계는 이미 과거에 끝났지만 그들은 이제 진실을 위한 동지로 다시 섰다. 기석은 충격과 감격이 뒤섞인 눈으로 선아를 올려다보았다. 8년간 짊어진 고독과 고통의 짐이 그녀의 한마디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선아는 서류 뭉치를 품에 단단히 안았다. 그녀의 재봉사로서의 정교함과 끈기,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이 이제 이 싸움에 투입될 참이었다. 그녀는 낡은 쪽방 문을 나섰다. 등 뒤로 기석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것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수치심을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첫 울음소리였다. 선아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유상필과 회사의 은폐를 폭로하는 것. 이것이 그녀와 기석, 그리고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위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짓고 시작할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선화는 전 남편 최기석과 다시 마주한 뒤로 마음이 복잡했다. 버스 안에서 보았던 그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고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기석의 병원으로 향하곤 했다. 어느 날 선화는 병원 앞에서 유상필과 마주쳤다.
상필은 건설사 현장 반장 출신으로 과거 기석과 자주 부딪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선화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저 인간은 아직도 못난 짓만 하고 삽니다. 다시 얽히지 마세요. 그러나 선화는 차가운 말 뒤에 묻어나는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뒤 선화는 기석이 두고 간 낡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산업재해 진단서를 발견했다. 사고일자와 병명, 그리고 보상 없음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지난날의 의문이 떠올랐다. 왜 그가 갑자기 빚더미에 앉았는지, 왜 가족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는지. 모든 답은 여기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의 피해자였고 상필과 윗선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를 모함했던 것이다. 선화는 기석을 찾아가 따져 물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기석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고백했다. 그때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안전장치가 부실했는데 상필이 보고서까지 바꿔치기 했지. 내가 입 다물지 않으면 준호까지 위험해진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선화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아. 나도 도울게. 두 사람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병원 기록, 동료 노동자의 증언, 그리고 오래된 안전관리 서류까지 차근차근 모아나갔다. 상필은 이를 눈치채고 협박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선화가 곁에 있었고 기석도 더는 숨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언론에도 사건을 알렸다. 회사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동료들의 증언과 기석의 진단서가 공개되자 은폐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기석은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고 회사는 보상과 사과를 해야 했다. 무엇보다 기석의 아들 준호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준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진실을 듣고 나서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했어요. 기석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선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묵은 응어리가 풀려나감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기석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선화는 재봉이를 이어가며 기석을 도왔고 준호는 결혼을 준비하며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다. 오랜 세월의 오해와 고통 끝에 세 사람은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아 웃음을 나눌 수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용서했기에 그들의 내일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